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벌써 그냥 수요일이 왔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진짜.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오늘로 딱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JTBC 그리고 KBS가 공동 중계를 확정지었죠. 특히 이번 월드컵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 아르헨티나의 메시, 포르투갈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인데 벌써부터 심장이 바운스 두근댑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충남 남당리 노을 전망대에서 낚시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자 하신 최순남님. 수원 가는 버스입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저러고 앉았네요. 종 내려 인간들아 하신 최행롱님. 자, 지난 주말 식사 중이던 시어머니 목에 생선가시가 걸렸어요. 돌아가실 뻔했는데 부산 금정 119 강동훈, 박정훈 대원 두 분이 손수 시어머니 목에서 그걸 꺼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하신 김미정님. 남해 내동천 마을 대표 커플 장기선, 임춘재 노부부 리마인드 웨딩 하셨어요. 저는 청년회장 하신 전경선님. 곱습니다. 그리고 태백의 최의람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주 세이치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승리 요정 늑구입니다. 자, 대전의 마스코트 하면 태어난 지 30년이 넘은 꿈돌이였는데 늑구가 며칠 만에 바로 그냥. 네, 요즘 늑구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한화의 어떤 대표 마스코트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다가 열흘 만에 포획된 늑대, 늑구의 인기, 단순한 반가움을 넘어서 제2의 푸바오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정말 말 그대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대전의 한 제과점에선 늑대 얼굴 모양의 늑구빵을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늑구의 사인이라고 주장하며 늑구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3만 원에 판매하는 가짜 판매글까지 등장했습니다. 늑구가 저걸 진짜 사인했다고요? 네. 또 늑구의 복귀 이후 열린 경기에서 대전 연고지인 한화 이글스가 연패를 끊고 2연승을 거뒀고 K리그 대전 하나시티즌도 승리를 거두자 스포츠 팬들 역시 늑구를 승리 요정이라고 부르면서 열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AI 합성 사진과 여러 가지 밈도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늑구 식사 모습이 공개되고 좀 해프닝도 있었다고요? 네, 공식 SNS에 늑구의 식사 장면이 올라갔어요. 영상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늑구가 음식을 먹는데 바닥에 놓인 고기를 저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왜 먹이통에다가 안 주냐, 이거 위생 문제 있지 않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월드 측에서는 그릇에 담아주면 늑구가 먹지 않는다. 이거는 야생성 유지를 위한 조치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눈 뜨고 당한 바가지입니다. 자, 어느 수산시장에서 겪은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알쭈꾸미 있어요? 근데 얼마예요, 얘는? 포장해 갈 건데. 국산은 4만 원, 국산은 6만 5천 원. 원래 국산 쭈꾸미가 안 나와요. 얼마라고 했죠? 1kg에? 그냥 3만 원인데, 아니 6만 5천 원인데 안 키로면 3만 원. 국산은 6만 5천 원. 6만 5천 원인데. 알쭈꾸미가 그래서 1kg당 얼마라는 겁니까? 네, 이 제보자는요, 지난 8일에 혼자서 1박 2일 제고향 인천 여행을 갔습니다. 이 수산물센터에 들어가서 이 상인의 가게에서 알쭈꾸미를 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처음 물어봤더니 1kg에 5만 5천 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인이. 그래서 저 혼자 먹을 거라서 반만 살게요. 0.5kg 살게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kg에 6만 5천 원이다. 그러니까 이거 절반이면 3만 원에 사가라 라고 한 거죠. 몇 초 사이에 가격이 만 원이 더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국내산 알쭈꾸미 0.5kg 상인이 얘기한 것처럼 3만 원에 구매할 수밖에 없었죠.
박 변호사님, 네. 뭘 팔아먹으려면 좀 외우고 팔아먹어라. 네, 너무 즉흥적으로 파는 모습이 이제 좀 충격적인데 결국 제보자가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봤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업체에서는 국내산 쭈꾸미를 1kg에 3만 원에 판매 중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시장보다 인터넷이 더 싸고 더 크고 더 맛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장 인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좀 실망스럽다. 그것 때문에 또 갖기도 했는데 더 비싸게 또 외우지도 않고 금액을 저렇게 많이 아쉬웠다고. 처음엔 네. 6만 5천 원 하다가 갑자기 5만 5천 5만 5천 원, 3만 반 이렇게 하는 게 씁쓸하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씁쓸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선 넘은 족 매너입니다. 자, 두 가지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달리는 KTX 안 쿰쿰한 냄새 확 돌자 빼꼼하는 발바닥 좀 보세요. 앞좌석 팔걸이, 뒷사람 발걸이, 자, 뒷좌석으로 가보니까 다리를 저렇게 쭉, 무릎 쫙, 드르렁 쿨쿨 숙면 중이더라. 아하, 이번엔 비행기로 가볼까요? 자, 구름 위에서 또다시 자기 아이고, 배불러. 구름 위에서 운동해야지. 헤드레스트에 맨발을 저렇게 올린 채 스트레칭을 하고 있더라. 자, 일단 첫 번째 제보 영상부터요. 네, 그제 늦은 밤이었습니다. 제보자가 서울에서 마산으로 향하는 KTX 열차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요. 수차례 통통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뒤에 앉은 한 중년 여성이 허벅지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잠시 뒤 이번에는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봤더니 그 같은 여성이 영상 속 모습처럼 저 양 다리를 앞좌석에 올려놓고 자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객실 안에는 대여섯 명의 승객들이 있었고요. 제보자는 싸우고 싶지 않아서 결국 좌석을 옮겨 앉았다고 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보자께서는 정말 그 악취의 잠에서 깨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비행기는요? 자, 이거는 호치민으로 향하는 비행기 아니었는데요. 착륙하기 약 20분 전입니다. 막 레깅스 등 운동복을 좀 입은 여성 같은데 비행기 좌석에서 등받이를 위에 다리를 올리면서 한 15초가량 스트레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옆에 남편도 있었는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고 특히 승무원도 있었는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죠. 1초라도 남한테 불편한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보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 다음 저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은 저기다 머리 딱 기댔을 거 아니에요. 더럽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또 족이네요. 족 매너 지적이 오지랖. 아하,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 차 50대 주부입니다. 며칠 전 남편과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영화관을 찾았는데요. 영화 시작 전 스크린 아래로 자꾸만 검은색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본인 앞좌석 머리 쪽에 발을 떡하니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하길래 제가 용기 내서 발 좀 내리시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아주머니 들은 채도 안 하고 계속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도 점점 웅성웅성거렸고 저는 좀 더 큰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요, 발 좀 내리시라고요. 여보, 그만해라. 아니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뭐하러 조용해라. 아니 저 아줌마 발 때문에 화면에 가리잖아. 얘기를 해야지. 그냥 좀 넘어가자. 당신 좀 왜 그러는데? 저는 남편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됐지만 영화가 시작돼서 우선 넘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고등학생인 아들한테 말을 하니까 아들도 요즘 같은 시대엔 남일에 상관하면 안 된다며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저는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제 편을 안 들어주니까 억울합니다. 진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의자 위에 족이나 올리는 인간이 오죽하겠어. 간만에 영화 좀 보러 왔다가 괜히 싸우면 우리 기분만 잡치잖아. 또 막상 시비 붙으면 내 뒤에 숨을 거면서 아이고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아내예요. 뭐야? 마누라 싸움 나면 서방이 대신 총대 매는 게 당연하지. 그거가 무서워서 너 나 말린 거야? 야, 내가 영화배우 박지훈 보러 극장 왔지. 저 옆편에 발꼬락 보러 왔냐? 으이그 한심한 인간 X. 아, 손 변호사님. 저도 이 사연 속의 아내와 좀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항상 아, 말을 진짜? 합니다. 항상 지적을 하고 그럼 사모님이 말리시고요. 많이 같이 다니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로 혼자 다니긴 하는데, 네. 물론 남편 이야기도 좀 이해는 가요. 상황이 되게 악화되고 일이 커지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가 수습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그런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더라도 가서 뭐 폭행을 하거나 또는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아예 영화를 못 보게 만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 정도 얘기는 오히려 하는 게 정상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저는 영화관 갈 때는 쉬고 싶기 때문에 일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렇게 여러 사람한테 해를 주시는 분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전 그 사람 편일 것 같아요. 속으로 잘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속으로 응원만. 속으로 응원. 제가 싸우진 않지만 아우 잘 얘기했다. 이러고 지켜볼 것 같아요. 진짜 내리나 안 내리나. 그래서 안 내리면 저도 속으로 막 욕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는요? 저도 사실 요즘 워낙 좀 먼저 시비 아닌 시비를 걸게 됐을 때 돌아오는 게 뭐 폭행도 돌아올 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면 지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훌륭합니다. 예. 정의감도 있고 좀 그렇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신해서 남들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누군가 할 건데 굳이 우리 아내가 이게 전문 용어로 죄송해요. 얍삽한 거 아닙니까? 얍삽한 건 맞는데 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분명히 좀 더 조금 강하게 생긴 조금 더 무섭게 생긴 분께서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잘못했다는 건 절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할 사람이 없다면 뭐 하긴 해야 되겠지만 하는 걸 뭐라 하지만 저의 성격 같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아내가 한다면 조금 하긴 박 불편할 것 변호사님은 같아요. 얼굴이 좀 알려지신 분이니까 만약에 거기서 지금 발을 어디다 올려 이렇게 또 나서실 수가 없잖아요. 저는 또 잘 참기도 하고 하는데 뭐 잘못된 거지만 항상 있어 보면 누군가는 하더라고요. 진짜.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요술쟁이님께서 이럴 땐 남편이 더 짜증나긴 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게 딱 정답인 것 같아요. 문정환님, 잘못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안 다쳤으면 하는 거죠.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마구 보내주시고요. 금방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코웨이 페스타 반할 거예요. 반값 모두 반값이 되니까 1년에 딱 한 번 모두가 반할 역대급 혜택 코웨이 페스타. 부산밀면, 진밀면 비벼 먹고 있는데 시원하게 부어 먹고 밀면 천지 아이가 어떻게 진밀면 어떻게 신경 썼다는 건 발끝에서부터 드러나죠.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또 나를 위해 편안함 위에 쌓아 올린 격식. 편안함을 갖추다. 스케쳐스 USA. 한컴 문서만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AI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 데이터, 보안, 일상의 안전까지 한컴의 조율로 완성됩니다. AI 오케스트레이터 한컴. 충주의 한 병원 보호실, 의식을 잃은 남성이 질질 끌려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남성을 침대에 눕히고 곧바로 결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날 남성의 아내가 병원을 찾았다가 깜짝 놀랍니다. 남편 얼굴엔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뇌 손상까지 입어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오늘은 치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오히려 더 크게 다쳐서 나왔다는 제보입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40대 남성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너무 안타까운 사고로 고등학생이던 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시리에 빠져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 사고가 있기 전날 납골당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집에서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발견한 아내가 너무 놀라서 119를 불러서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담당 형사가 나타나서 이대로는 위험해서 못 보낸다. 정신과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아내와 분리된 채로 충주의 한 정신과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그때만 해도 바로 이제 집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경찰의 안내대로 정신과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입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무언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아무리 내가 술 먹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신병원에 나를 입원시키냐 이런 식으로 이제 까만 옷 입으신 분이 그때 좀 저랑 좀 싸웠어요. 그렇게 해서 1층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잠깐 차이로 해서 저도 이제 따라 내려갔죠. 지금도 생생해요, 그게. 신발 바닥이 얼굴을 팡 때리는데 불꽃이 탁 튀더라고요. 2번인가 3번인가를 맞았어요, 얼굴 쪽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에 푹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직도 뚜렷한 게, 이런 들은 손모가지를 시동강아기를 내버려야 된다고, 제 오른쪽 손목을 발로 3번을 잡는데, 자, 일단 뭐 정리를 하면 동의하지 않은 입원이었는데 폭행을 당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측에서는 상담만 하고 보내준다는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 직원이 서류를 하나 들고 와서는 서명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보자가 엉겁결에 서명을 했는데 바로 그 서류가 입원 동의서였다고 합니다. 잠시 뒤 보호사가 와서 입원을 해야 한다며 제보자를 강제로 병실로 끌고 가려고 했고요. 이에 제보자가 입원은 안 한다면서 손을 뿌리쳤다고 하는데요. 자, 이후 보호사가 계단 쪽으로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따라 들어갔는데 그 따라간 곳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아, 계단실은? 맞습니다. 아. 제보자는 이 계단에서 보호사가 폭행을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발에 깁스를 한 상태였던 제보자, 몸싸움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저항을 하지 못하고 결국 넘어졌는데요. 이때 보호사가 제보자 얼굴 쪽을 향해 여러 차례 발길질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런 XX들은 손모가지를 망가뜨려야 한다면서 제보자의 손목도 발로 밟았다고 합니다. 사각지대라서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없지만 다른 쪽 CCTV를 보면 그 계단에서 큰 소리가 나자 다른 환자들이 깜짝 놀라서 계단 쪽을 일제히 바라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계단 쪽에서 이제 소동이 날 겁니다. 자, 이제 이분이 사라지면 그러고 나서 웅성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환자들이 뭐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지금 계단실 쪽으로 이동하는 지금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자, 손 변호사님, 그래서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영상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 또 포착되어 있는데요. 보호사 2명이 기절한 제보자의 하반신을 잡고 다리를 바닥에 질질 끌어가지고 병실로 이동합니다. 네, 지금 저 장면인데요. 어허. 자, 저거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엎드린 자세로 1분 동안 방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병원장과 간호사가 이 병실에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요. 이 보호사 2명은요, 제보자의 손목과 발목,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손목과 발목을 침대에 결박했고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제보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걸 풀려고 했지만 풀지 못했고요. 그리고 폭행 후유증으로 구토까지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만약에 이 묶여있는 상태였잖아요. 예. 토사물이 기도를 막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보자는 또 이런 주장까지 이어가는데요. 병원장이 응급처치를 지시한 게 아니라 장시간 결박만 지시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폭행을 당했다. 그 CCTV가 없던 계단실, 그 CCTV 사각지대에서 내가 그 병원 직원들한테 폭행을 당했다라는 건 이 제보자분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궁금한 점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19는 없었다. 제보자 아내분 얘기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내려오는데
걷지도 못하고 오른쪽 눈두덩이가 너무 많이 부어있고 눈이 떠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이 사람 왜 그러느냐, 이렇게 오지 않았던데 왜 그러냐고 막 그랬더니 3층 관계자가 계단에서 혼자 넘어졌다. 그 당시에는 119를 왜 안 불렀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나중에 영상을 봤지만 바닥에 누가 기절해서 누워있다 하면은 119를 불러야 되고, 근데 기절한 사람을 끌고 올라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자, 당시 제보자 아내분이 남편의 행방을 막 수소문해서 겨우 병원을 찾아갔는데 남편 이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간 병원을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께서 이제 119로 수소문을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무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은 멀쩡했던 남편이 온몸에 멍이 들고 눈도 못 들고 전신에 성한 곳이 없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전화했을 때는 잘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가 되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지니까 남편분이 혼자 계단에서 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내는 급히 이 남편을 다른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의료진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발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뇌 손상, 안아골절 이런 심각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입원한 거예요. 근데 아내에 따르면 만약에 남편이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도 그럼 당연히 119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병원에서. 그리고 만약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척수 손상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바닥에 끌고 가냐 이런 입장이세요. 저도 사실은 딸을 잃고 이렇게 괴로움에 빠진 분은 보호와 위로가 필요한 상황 같은데 이렇게까지 강압적인 처사들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아까 그 사퍼 다시 한 번만 보여줄래요? 그러니까 제보자 측 주장, 병원 측 주장. 자, 보시면 이제 제보자 주장은 저렇게 병원 직원들한테 왼쪽이죠. 폭행을 당했다, 발길질을 당하고. 자, 그런데 오른쪽 병원 측에서는 이 제보자가 계단에서 혼자 굴렀다. 그러니까 병원 직원들이 하면서 지금 달려나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결국 제보자는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검찰은 이거는 범죄로 보기 힘들다라고 보고 불기소했습니다. 병원장과 이 보호사 등을 고소했지요. 폭행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검찰의 불기소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병원으로 가기 직전에 촬영된 소방관의 바디캠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보자가 다치는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보자 측에서는 그때는 병원 가기 전이니까 다친 게 안 보이는 거고 그 후에 이 병원 가가지고 폭행을 당했으니까 그때 걸 봐야지 왜 그 병원 가기 전에 걸 가지고 불기소 근거로 삼았냐 라면서 또 불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보자 측 변호사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제보자가 입은 이 상처가 이게 스스로 넘어진 게 아니라 폭행을 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안아골절을 당했고 또 손가락도 골절이 생겼는데 이거 때리고 밟는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부상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 계단실에 2명의 보호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2명의 보호사의 진술도 서로 잘 맞지 않는다,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소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제보자 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사기관이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불기소란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사안을 다루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죠. 박 변호사님, 그래도 제보자 측은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일단 불기소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항고라든지 재정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서 받아들여지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때 사실 한순간에 실수였는데 그냥 퇴원했으면 끝날 일을 이렇게 감으로써 폭행꼭 당하고 이게 제보자가 봤을 때는 충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제보자 아내 얘기인데 남편이 그 정신병원에 이동할 때 자차를 타고 뒤따라갔는데 경찰이 오지 마라, 왜 따라오느냐라고 해서 병원 위치를 안 알려줬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가 그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병원 위치라든지 이름을
안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납득이 어렵고 현재 남편 다리 한쪽 마비 증상이 있어서 보조기구를 지금 보행하고 있고 지금도 재활병원 다니고 있는데 특히 지금 CCTV 영상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 제작진이 이 정신과에 연락해서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병원에요? 예, 아직까지 할 얘기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 해당 병원에서는 저희에게 할 이야기가 없다. 라는 입장을 또 전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명랑 핫도그의 신규 브랜드를 모방한 업체가 등장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메뉴와 포장 용기부터 매장 내부까지 유사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오늘 이번 사건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진짜 눈 크게 한번 뜨시고 진짜 뭐랄까요, 틀린 그림 찾기 하시듯이 한번 잘 좀 봐주십시오. 저희는 뭐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법적인 판단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자, 명랑 핫도그 운영사 측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내용인데 신규 브랜드와 관련된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우리가 억울합니다라고 제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브랜드 이름을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올해로 10년 차가 됐죠. 명랑 핫도그. 자, 여기에서 작년 11월에 새로운 사라다빵 전문 브랜드를 만듭니다. 이게 쏘쏘 사라다라는 브랜드인데요. 1호점을 부산에 냈습니다. 그런데 엄청 인기예요. 평일에도 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SNS에 이 쏘쏘 사라다와 아주 흡사한 브랜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브랜드의 홍보 게시물, 여기 SNS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와, 이거 부산에서 엄청 인기 있는 그런 데인데 드디어 대구에도 오픈했구나. 실제로는 이 명랑 핫도그사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렇게 헷갈리는 댓글까지 달릴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인지한 쏘쏘 사라다 측은 바로 확인을 해봤죠.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케이찹 사라다라는 데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저희가 사다가 그 메뉴를 섞어놔봤어요. 저희 직원들도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포장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한 거였는데, 근데 여기는 저희랑 1mm도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사이즈가요. 이제 저희 거를 너무 똑같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가맹 문의 주시는 분들도 뭐가 원조냐. 자, 김하나 아나운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 네, 일단 케이찹 사라다의 경우에는 올해 1월 대구에 첫 매장을 오픈한 가게입니다. 이 쏘쏘 사라다 측에서는 이 케이찹 사라다가 빵 모양부터 포장 박스 디자인과 사이즈, 규격, 매장 인테리어, 심지어 메뉴 구성과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다 그대로 따라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요. 둥근 빵 위에 소시지를 올리거나 햄과 치즈를 끼워 넣는 어떤 구성이 좀 유사하고요. 포장 박스도 두 브랜드 모두 빨간색이 들어가요. 빨간색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특히 이 두 브랜드 모두 맛있게 먹는 법 안내서를 함께 제공하는데요. 실온 냉장 보관 시 전자레인지 시간을 안내한 디자인이 아주 유사하고요. 당일 아침에 정성껏 만든 신선한 진짜 사라다 빵이에요. 가장 맛있는 오늘, 가급적 꼭 오늘 안에 즐겨주세요. 라는 하단의 문구, 지금 확대가 됐는데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문구가 똑같습니다. 얼마나 비슷했으면 아까 말씀 들으셨죠? 케이찹 사라다 제품을 섞어놨더니 이 쏘쏘 사라다 직원들이 구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박 변호사님이 또 이 사라다 빵은 또 그냥 정신을 못 차리시잖아요. 그래요. 근데 사라다 빵이라는 게 뭐 독특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같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마 법적인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라다 빵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죠. 샐러드 빵이죠. 그래서 그 빵을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용기라든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들, 저는 디제인 맛을 여쭤본 겁니다. 맛을 저거는 먹어봐야 돼요. 예. 어떤 게 맛있는지 맛을 뺏기긴 어려워요. 예. 그럼 맛있는 자가 이깁니다. 네. 저한테는요. 네. 맛있는 자가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자, 지금 이 쏘쏘 사라다를 베꼈다라는 의혹을 받는 케이찹 사라다 측 입장도 교수님 들어봤죠? 네, 이 케이찹 사라다 측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2021년
이번에 우린 돈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쓰던 이 포장을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맛있게 먹는 법이라는 하단 문구는 왜 똑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문구다. 그래서 문제될 게 전혀 없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는데 공교롭게도 쏘쏘 사라다보다 한 달 반 뒤에 오픈하게 됐다. 그게 오해를 받는 이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쏘쏘 사라다는요, 케이찹 사라다를 상대로 부정경제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예요. 그리고 요즘은 인기 메뉴가 생기면 우후죽순 브랜드가 생겼다 사라지고 그런 추세인데 가맹점들이 이렇게 되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보하게 됐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 맛있게 먹는 법 그거 그 문구 똑같은 거 그거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일단 여기서는 케이찹 사라다 측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문구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하는데 이 맨 하단에 있는 그 문장을 보면 뭐 그렇죠. 뭐 특별한 문장은 아닙니다만 야, 이게 문장이 토시 하나 다를 수 말도 안 나오네요. 예, 아무튼 뭐 그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또 있습니다. 광주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이런 어떤 표절 논란에 관한 제보를 피해를 입으셨다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도둑 맞은 기분. 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 쪽에서 광고가 하나 보였어요. 보니까 저희 매장 접시랑 똑같이 생긴 접시가 내일 위에 돌아다니고 전체적인 분위기 컨셉도 똑같은 건데 심지어 매장 입구에 써져 있는 슬로건까지 똑같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진짜 수많은 시행착오랑 그런 제 디자인이나 어떤 업체를 운영하면서 들였던 노력들이 도둑맞은 기분이 들고. 자, 박 변호사님, 이번엔 초밥집입니다. 광주에서 회전 초밥집을 운영하는 분이신데요. 부모님 운영하는 초밥집 도움하면서 하다가 본인이 직접 이제 매장을 꾸몄는데 4년 전부터 인테리어까지 본인이 다 이렇게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이 회전 초밥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SNS를 보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매장하고 똑같이 생긴 매장을 발견했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인테리어나 이런 슬로건, 접시 디자인 같은 게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같은 매장 아닌가, 똑같다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픽 그리고 페이버릿. 하하. 자, 도대체 이것도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가 좀 설명을요. 네, 이 제보자가 운영 중인 회전 초밥집, 보통 일반 초밥집에서 흔히 보이는 그 목재 인테리어 있잖아요. 그걸 쓰지 않고 쨍한 원색 계열로 좀 힙한 느낌을 살린 게 아주 특징이라고 합니다. 벽면에 Pick Your Favorite이라는 슬로건이 쓰여 있고요. 초밥 접시에도 이 슬로건이 그대로 쓰여 있고 상호명, 격자무늬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란색과 주황색 접시로 인테리어와 통일감까지 준 상태예요. 자, 그런데 SNS에서 발견한 초밥집의 경우에는 올해 2월에 오픈을 했는데 문 위에 똑같이 Pick Your Favorite 슬로건이 붙어 있습니다. 의자 모양, 색깔, 제보자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초밥 접시까지 디자인이랑 폰트가 유사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뭐 저희가 또 이제 상대 초밥집 얘기도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직접 물어봤는데요. 아니 이거 가게 이름을 베낀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저 의자 비슷해 보이지만 만든 것도 아니고 기성품을 사서 쓴 거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접시도 이 매장만 보고 따라서 똑같이 따라한 게 아니라 가게 열 때 원래 여러 초밥집을 다니면서 참고하지 않냐. 여러 가게 다 참고해가지고 이거 활용한 거다라면서 도용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제보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죠.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혹시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타인의 상품 표지라고 하는데 뭐 간판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용기, 포장, 외관, 서비스, 이용 방법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되는데 법적인 판단 기준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업계에서 이게 흔한 거면 보호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미
여기 말고 그 전에 선행 매장에서 다 하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 또 보호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우리 법이 제시하는 기준 중에서 뭐 식별력, 주지성, 혼동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부정경쟁방지법 뭐 어겼다고 해서 뭐 막 그 구속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구속까지는 아니라도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민사소송이 큽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의 가장 핵심은 널리 알려진 표지, 상표를 썼을 때입니다. 과연 널리 알려졌냐, 알려지지 않았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젠틀몬스터하고 블루 엘리펀트라는 그런 회사 있었잖아요. 그 선글라스 만드는 회사. 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고 해서 블루 엘리펀트의 대표가 구속 기소가 되는 또 일도 있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어딘가 기운이 없고 안색이 좋지 않은 한 여성이 서재에 들어와 노트북을 켭니다. 중학생 아들의 진로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외장 아들을 연결해 보는데요. 여러 파일을 살펴보던 여성, 얼굴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결국 왈칵 눈물을 쏟고 맙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그 시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30년을 알고 지낸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 같았던 그 남편한테 배신을 당했다. 네, 마음이 참 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일단 제보자는 40대 여성이고요.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하고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였어요. 기숙사 학교였는데 3년을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친구들하고도 보다도 더 친하게 지냈어요. 너무 잘 통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친구였습니다. 근데 대학을 가까운 대학을 붙는 바람에 자주 만나다 보니 교제를 하게 됐어요. 친구로 연인으로 오랜 기간 지냈기 때문에 이 남자가 그 누구보다 날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싸우기도 하고 헤어진 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됐고요. 아들을 하나 키우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난해 연말 이 제보자 아내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이고 이런. 맞습니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내시경을 했고 그 직후에 뜻밖의 위암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위암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렸죠. 남편이 이 소식 듣자마자 울먹거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역시 남편이 날 걱정해주고 울어줄 사람 이 사람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한테 양가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고 둘이 이제 치료를 하고 했는데 병원에 갈 때도 남편이 동행해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다행히 또 수술 날짜 금방 잡혀서 수술도 잘하고 잘 끝났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천만다행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수술 직후에 이어졌습니다. 제보자 아내분 얘기 들어보시죠. 내가 아파서 이혼하고 싶은 건가? 나 아픈 거는 내가 바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혼을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얼마나 모든 게 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안 돌아가는 것 같고 힘드니까 혼자 있고 싶다고 얘기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 좋은 친구로 남자. 마지막까지 저한테 굉장히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수술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이 남편한테 병원에 있는 제보자에게 남편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제보자가 깜짝 놀라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자 답장을 보냈고 이후 남편이 병실로 찾아와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이 남편의 얘기를 요약하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였는데요. 아니, 수술 잘 됐다며. 그러니까요. 이 제보자는 내가 아픈 게 이 사람을 힘들게 했나? 회사 다니기 힘들어했는데 나까지 아프니까 이제 혼자 있고 싶은 건가? 참 혼란스러웠다고 하고요. 오히려 이혼을 통보한 남편을 걱정하면서 아픈 자신을 자책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수술이 잘 끝났다고는 하지만 느닷없이 병원에 있는 아내한테 지금 이혼을 하자니. 아, 이게 지금 뭔가 있어요, 손 변호사님. 네, 제보자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 남편 행동이 참 이상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이미 남편이 마음 정리가 다 된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더 붙잡고 설득하기도 참 힘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그때 그동안 다투면서 쌓였던 걸 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보자가 알겠는데 그래도 잘 한번 맞춰보자. 잘 해결해보자. 아이한테도 이러면은 좀 상처되지 않겠느냐. 신중하게 결정하자라고 했지만 남편은 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들에게도 이혼 얘기를 했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해외로 나갔는데 아이고. 그 후에 제보자는 퇴원해서 이제 혼자 집에 온 거죠. 뭐 몸도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충격을 받은 상황. 그래도 아들을 생각하면서 겨우 버텼습니다. 이혼을 통보하고 해외로 그냥 훌쩍 떠나버린 남편.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도 야, 엄마랑 나 이혼할 거야. 결국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제보자 아내분은 아들, 하나뿐인 아들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버텼죠. 자,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보기만 하다가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인간 말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괘씸하죠. 이미 깨진 가정이고 이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아프다 그러면 들여다볼 상황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못 참고 병원에서 꼭 얘기를 했었어야 될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필이면 그때일까 싶은 거죠. 지금 뭐 들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인간 말종이구나 이 얘기하실 때 약간 울컥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가 암에 걸리기 한참 전부터 이 남편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제보자가 중학생인 아들의 진로 관련 자료를 좀 찾기 위해서 노트북을 열고 남편이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이용을 해왔던 외장하드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의 휴대전화 속 자료들을 백업해둔 폴더를 발견하고 여기에 뭐가 있나 싶어서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3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난 정황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웬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서로 애칭을 부르면서 깔깔거리고 있는 동영상, 통화 녹음, 이게 모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자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속여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괘씸했다고 하고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께서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진짜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렇게 오래 바람을 피워놓고 왜 하필이면 암 수술한 지 일주일 된 마누라한테 그것도 병원까지 찾아와서 그따위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이 제보자께서는 보통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도 부인이 아프고 애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무너무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남편은 이만큼 이기적일 수 있는 사람인데 제보자께서 모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픈데 바람을 피고 있다는 죄책감도 느꼈을 거고요. 또 간병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간병 부담에서 내가 이 타이밍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얘기를 해버려야겠다. 어차피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너무 친한 오래된 인연이고 아이 엄마고. 그렇지만 이제 본인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하고 아픈 사람한테 그냥 상처를 더 줘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일주일밖에 안 된 수술된 환자였던 아내, 게다가 사춘기였던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제는 정말로 거의 가해자급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그나마 다행인 건 손 변호사님, 이 아내분께서 이혼은 이미 결심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제부터. 네, 사실 이런 경우에도 꼭 참고 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보자는 그래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리고 또 남편이 거기에서 조건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무조건 싸우는 게 능사는 아니고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게 항상 해결책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걸 원치 않고 항상 권하지 않습니다만, 이왕 이혼을 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비공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 나 예전에 이거 봤다. 그런대로 나는 이거 참고 그래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했다. 라는 얘기는 적어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조용히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이게 가슴속에 또 한으로 남고 응어리가 져가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거 알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오늘 이 사연이 진짜 그랬던 건 고등학교 동창 남사친이었는데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오랫동안 제일 잘 알던 사람인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어쩌면 배신을 알게 된 거잖아요. 뭐 지금이라도 뭐 결심을 하셨으니까 뭐 협의위원이든 재판위원이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유, 아무튼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별별 상담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한 교차로 적재함이 높은 트레일러 트럭 옆으로 오토바이 3대가 지나가는데요. 자, 그때 오토바이 2대가 동시에 뒤로 끌려가며 쿵 쓰러집니다. 줄 이 뭐야? 길 위로 떨어진 긴 줄에 그대로 엉켜버리고 만 건데요. 뭐예요? 이 줄의 정체 다름 아닌 전선입니다. 적재함에 전선이 걸리면서 연결돼 있던 전봇대까지 쓰러졌고요. 세상에. 그 여파로 전선이 끌려 내려졌던 거예요. 야, 이상함을 감지한 트럭이 곧장 멈춰서고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주춤주춤 몸을 일으키는 모습인데요. 사람 혹시? 전선 높이가 낮은 구간이라면 안전을 위해서 경고 표지판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아유, 손 변호사님, 저거 만약에 막 전선 때 뭐 감전이나 말려 들어가고 밖에, 아이고. 특히나 저 트럭이 워낙에 큰 트럭이어가지고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목숨을 구한 것 같고 예. 언제나 어떤 사고 벌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저 높이 좀 적어. 자, 다음 이어갑니다. 마라톤 결승선 앞입니다. 많은 관중들이 결승선을 끊고 1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들어오나요? 상의 탈의한 들어오나요? 남성이 우승을 코앞에 둔 순간 갑자기 쌩 하고 달려온 다른 남성이 먼저 결승선을 끊습니다. 이 남성 1등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도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막판 스퍼트를 낸 건데요. 반면 1등을 확신한 듯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관중의 한호에 하답하던 그 남성 한순간의 방심으로 눈앞에서 우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마지막 구간에서 저렇게 전력 질주를 그러니까요.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트로피를 거머쥔 이 남성.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이제 만만하게 저 위통 벗은 남성 들어옵니다. 천천 한 투, 원, 투, 원, 투, 원, 투, 투, 쓰리, 포. 원, 투, 투, 쓰리, 포. 원, 투, 투, 쓰리, 포. 와, 저렇게 빨리 뛰어, 마지막 구간에서. 이야. 너무 빠릅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휴지를 뽑아 열심히 무언가 닦던 아이. 근데 아이가 닦으려던 건 바로 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호기심에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였던 겁니다. 아유. 불이 꺼지기는커녕 연기까지 솔솔 피어오르고 불길은 더욱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는 휴지가 장작 역할을 한다는 그걸 왜 걸 덮어? 꿈에도 모른 채 계속해서 불 위에 휴지를 올려둡니다. 그릇으로 덮어봐도 불이 잡히지 않자 어디론가 사라지는데요. 잠시 뒤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데요. 야! 들고 온 게 하필 종이 또 상자예요. 결과는 뻔하죠. 물 만난 공이 마냥 불길은 더욱 커지고요. 더 큰 종이 상자를 또 가져왔다가 아이는 결국 체념해버리고 마는데요.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벌어진 분란리에 하들짝 놀란 엄마가 황급히 물을 뿌려서 간신히 불길을 잡습니다. 아이 호기심 한 번에 그만 집이 날아갈 뻔했어요. 교수님, 제 아무래도 문과 같아요. 아니 수많은 문과는 저런 걸 더 잘 알아요. 왜 얘는 모르나? 네,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정차했던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바위가 떡하니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당연히 받겠죠, 뭐. 자, 그런데 그대로 직진해서 바위를 쿵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밀면서 계속 전진하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뒤늦게 멈춰 서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또다시 아이고, 방향을 작살났네. 틀지 않은 채 출발을 했고요. 이번엔 아예 바위 위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왜 저래? 계속된 바위와의 요상한 사투 끝에 결국 방향을 틀었어요. 바위 앞에서 멈춘 운전자 나와서 확인을 해보는데 그제야 바위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면허 어떻게 땄어? 무리한 주행에 범퍼만 긁히니 난감한 상황. 아니 운전 중에 이상하면 바로바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박 변호사, 생각을 좀 해라. 그러니까. 저 비싼 차.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